제가 화면 공유해드린 거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부가 같이 참여하신 거는 처음입니다. 그런가요? 네. 너무 떨렸어요. 아, 진짜요? 또 네, 그러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네.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본인 소개해 주시면서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저는 31살이고요. 작년에 저희 결혼해가지고, 이제 2년 차고요. 저희 최초에는 주택 구입에 목적을 두고 돈을 유동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올해 초에 분양권으로 해서 집을 마련을 해서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이제 금융자산을 좀 확보하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일단은 시작을 하려면 연금저축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책을 읽다가 알게 돼가지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신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도 해결이 되신 거예요? 해결은 아니고요. 이제 열심히 네. 모아서 분양권 들어가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예, 훌륭하십니다. 맞벌이 하시는 거죠? 네네, 맞벌이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처음에 입력해 주신 건 아마 남편분 기준이신 것 네, 같고, 맞습니다. 메일 잘 받았어요. 그래서 네. 네, 벼락치기로 예, 공부하셔가지고 재무 상태표도 만드셨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요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소득은 제가 회사 월급이 매달 좀 많이 달라서요. 작년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둘의 실제로 받은 금액이 9,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12로 나눠가지고 월 평균 급여를 저렇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는 원래 저희가 다른 하던 뭐 다른 주식도 있었고 IRP도 있었고 연금저축 보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연금저축 펀드 쪽으로 가려고 그것들은 일단 다 멈춘 상태고 그래서 이제 연금 저축 펀드에 넣으려고 해서, 일단 투자 쪽에는 와이프 명의로 매달 50만 원씩 넣고, 그다음에 연말에 여유가 있으면 이제 제 거에 600만 원 최대한 채우려고 하고요. 주택 청약은 저는 10만 원, 와이프는 2만 원 넣고 있는데, 요거는 와이프가 예전에 청약이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분양권은 다시 팔고, 그다음에 이제 제 이름으로 이번에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청약 통장은 있어야 되니까 저는 10만 원, 와이프는 2만 원에서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이랑 나머지들은 이제 보험은 최소한으로 해서 잡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목적 자금 이런 것들도 원래는 좀 더 컸었는데 생활하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놨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비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비상금을 따로 모으진 않고 저 유동자금이라고 해서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 정도까지 해서 1년 정도 기록을 뽑아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를 비상금을 썼더라고요. 뭐 경조사비나 병원비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12달로 나누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작성하게 됐습니다. 어, 실비랑 안보험 합해서 네. 두 분이 11만 원밖에 안 드나요? 네, 네. 저희는 지금 최소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네. 네. 개인 용돈 한 달에 남편 15만 원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충분합니다. 아니, 아, 저희가 진짜요?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 사택에 살고 네네네. 네. 있어가지고, 남편은 식사가 이제 회사에서, 아, 네, 다 나오기 때문에, 네. 교통비도 아낄 수 있고, 아, 네. 15만 평일에는 드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 너무 훌륭하시네요. 와이프는 회사를 출퇴근해가지고 이제 회사 가서 밥 먹고 이런 비용들이 있어서 조금 높게 설정을 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뭐 엄청나신데요. 네. 좀 쫄리긴 하는데 그래도 잘 맞춰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이거 뭐 상상으로 적으신 거 아니시죠? 그럼요. 현재 기준입니다. 이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아무튼, 현재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자산 현황도 작성을 하셨어요. 네, 이것도 이번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는 저희가 유동자산이라고 해가지고 현금에 그 토스뱅크에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자 받는 데다가 많이 모아놨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돈을 갖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양권 되면서 거기에 계약금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양권 진행하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 이자가 생각보다 많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회차가 중도금 이자가 제일 세서 그거는 다 갚았고요. 그다음에 2회차도 갚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절반 정도만 갚아놨고, 나머지는 지금 현금이랑 주식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유동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연금저축보험, 개인 IRP, 연금저축, 주택청약 사택보증금 이런 것들은 최근까지는 하다가 지금 이제 연금저축 펀드로 하려고 더 이상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 중도금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5.2% 나오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이번에 처음 하신 건가요? 원래는 갖고 있었는데요. 아, 저희가 네. 이게 업데이트를 잘 안 하다가 이번 네네네. 기회에 둘이서 시간 내가지고 같이 네네.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어,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 상담하셨는데, 네. 자기 그 여자분이셨는데, 남편이 너무 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아는 100개 가구가 있으면 부부가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집은 거의 한 개 내지는 두 개밖에 없다. 말씀을 어. 드렸는데 그 케이스가 오늘 나오셨네요. 네, 아닙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일단은 여기 질문을 적어주셨어요. 네네.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첫 네. 번째로는 백테스트 하는 방법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네네. 엑셀 정도만 다뤄도 백테스트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거 강의가 있어요. 제 강의가. 아, 아. 네, 러닝 스푼즈라는 곳에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네. 네. 뭐 이건 코딩은 필요 없고 그냥 엑셀만 다룰 줄 알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강의를 홍보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제 필요하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수는 있어요. 음. 그러면 데이터를 어디서 네. 어떻게 찾아서 엑셀에 넣고 이 백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히 이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봐 드리면, 네. 일단 나스닥이랑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80% 들어가잖아요. 네. 나스닥이랑 슈드랑 상관관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슈드랑 S&P 500 음. 비교한 혹시 영상 제 거 보셨나요? 비교한 영상이 음, 음. 있는데 거기 네네. 보시면 S&P 500이랑 슈드랑 거의 상관관계 매우 매우 높습니다. 90 몇 퍼센트 네. 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S&P 500이랑 나스닥도 상관관계 매우 높아요. 그 네. 둘이 다르게 움직인 시기는 작년, 그리고 음, 2000년, 그리고 중간에 뭐 가끔, 왜냐하면 이 슈드가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좀 적어서 네. 기술주가 엄청나게 날아갈 때는 얘가 좀 안 좋고, 기술주 폭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슈드가 낮고 약간 이 정도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음, 상관관계 관점에서는 상관성이 매우 높은 두 자산, 그러니까 결국 미국 주식에 80%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쏠림이 심한 포트폴리오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금을 빼고 세 개가 다 환노출이에요. 네. 음. 그쵸? 그러면 달러에 90%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환율 변동성이 이 포트폴리오를 흔들 수가 있어요. 음, 아. 그죠? 환율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 일부러 이렇게 하셨으면 뭐 그 의도를 이제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환율 변동성에 더 많이 노출시켜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사결정한 게 아니라면 환율 변동성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보여요. 결국 이거는 미국 주식의 80%, 달러 90%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네, 결국 미국 주식이 안 좋아지거나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죠. 음, 일단 그렇게 보여요. 그냥 봐도. 백테스트를 해보시면 직접 해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저 독서 모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도 그 본인 직접 백테스트 해보시거든요. 네네. 궁금한 거 자기가 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 들어오시기 전에 제 강의 보시고 자기 직접 해보고 있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직접 해보면 확실히 조금 낫죠. 왜냐하면 제가 책에서 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백테스트 할 수 있으면 다른 어떤 투자 전략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웬만한 거는 검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 쓴 사람이 잘못 썼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 보통 신간을 보셔도 한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전 데이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엔 어떻게 됐지? 이런 거 궁금하니까 이제 데이터 가지고 검증해 보고 뭐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좋죠. 관심이 음, 많으시면 공부를 해두시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요 종목들로 이렇게 옆에 있는 지수들로 해서 그 비주얼 포트폴리오라는 네. 사이트에서 거기서 좀 돌려봤거든요. 근데 S&P 500이랑 거의 똑같이 나와가지고 음, 그렇겠죠? 일단은 그리고 그럴 것 같아. 저희가 이렇게 미국 주식에 다 투자한 이유가 어쨌든 부동산이 한국 원화 기반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저희 자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연금이나 금융자산 쪽은 달러 쪽으로 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원화 대 달러가 5대5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연금 저축이나 주식 쪽은 달러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위험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를 네네. 들어서 부동산 자산이 많으니 뭐 나머지는 주식으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원하니까 투자 자금은 달러로 다 가져가면 원화 대 달러 비율을 어느 정도 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음, 이제 왜 동의하지 않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부동산도 이제 거주 목적이 있고 투자 목적이 있고 다르잖아요. 네네. 다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맞으시죠? 네. 앞으로 부동산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네. 저희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공부하셔서 투자하시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게 투자 목적이랑 거주 목적이랑 완전 해석이 달라져요. 어, 음, 부, 부동산 자산을 만약에 각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거주 목적은 하나 있고,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하고, 그리고 금융 투자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거주 목적이면 사실, 거주 목적의 부동산은 이 나머지 금융 자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주 목적은 거주 목적을 달성하면 되거든요. 네. 그죠?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을 생각할 때는 아니 거주도 달성하고 직업도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의사결정하기 되게 힘들어요. 음, 네, 거주 목적이면 거주 목적이다라고 결정하는 게 오히려 의사결정을 좀 심플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왕 사는 거 목돈 주고 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를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네. 그렇게 또 이제 뭐 책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다르거든요. 음, 예. 거주 리스크가 해결됐다면 사실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 내가 거주할 30평대 아파트가 있어. 라고 하면 사실 거기서 끝나거든요. 네. 근데 음, 그 거주할 30평대 아파트를 뭐 해운대나 엄청 비싼 동네, 가격이 오를 것 같은 동네를 꼭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에요. 음, 왜냐? 부동산이 진짜 그렇게 오르나?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아파트 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바로 반박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깔고 가잖아요.
그쵸. 네. 그 되게 긴 장기 시계열, 뭐 10년 이상의 장기 시계열로 분석을 해보면 뭐 최악의 순간, 뭐 최고의 순간을 다 섞여 있는 그런 10년, 20년, 30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아파트의 평균 수익률은 5에서 6%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강남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다 마찬가지. 그런데 제일 많이 오르는 순간, 예를 들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뭐 이런 순간들은 엄청 많이 오르죠. 근데 하락할 때는 또 되게 많이 하락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이쪽 뭐 어떤 투자나 비슷하지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사거나 리밸런싱을 막 하거나 자주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매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 입지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 돼요. 그 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투자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도 해보셔서 내가 부동산 투자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이게 누구나 핏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하시면 되고, 저는 뭐 실거주 목적의 집은 있지만 뭐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진 않아요. 그냥 제 케이스인 거고, 아까 네. 말씀했던 이제 원화와 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두, 두 분께서 쓸 돈은 원화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원화 환산 가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에 원화가 있고 투자 자산은 달러로 되어 있을 때 달러 자산을 같이 가져가자라고 하는 말은 내 어떤 포트폴리오, 내 어, 총 자산이 주식 하락 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때 달러가 상승이 줌으로써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해지하자라는 목적이거든요. 음, 근데 부동산은 원하고 부동산 5억이 있는데 원하고 나머지 투자 자산은 5억이 있는데 달러다. 이 두 개가 서로 해지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뭘 총평가금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얘랑은 저는 따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균형을 잡는 그거는 이제 찬성합니다. 네. 그건 찬성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진 않거든요. 그쵸. 돈이 네. 많지 않을 때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네. 자산 규모가 뭐 10억, 20억, 30억, 40억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계속 살고 있으면 결국 금융자산 비중이 커지는 거잖아요. 음.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뭐 한 15억 있다고 치는데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근데 금융자산이 너무 적으니까 아파트를 뭐 깎아낼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20평대로 그쵸. 가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 아파트는 그 아파트의 그 거주의 목적에 이제 부합해서 그걸 구입한 거니까, 그 반대로 내가 재산이 50억이 됐는데 그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을 꼭 25억어치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그렇게 찬성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 자산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제 많이 하는데, 미국도 동일해요. 알려진 통계들이 이제 달라서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상위 10%, 20%를 빼고 가장 못 사는 하위 20%를 빼고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부동산 비중이 6, 70%예요.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보통은 그런 네. 얘기 안 하거든요. 전체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유난히 부동산 비중이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액 자산가들은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부동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해야, 뭐 내가 재산이 100억인데 50억어치 꼭 부동산으로 가져가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쵸. 네. 그냥 자기가 부동산 투자에 정말 관심이 많고 하면 이제 뭐 상가라든지 뭐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지만 꼭 뭐 절반을 부동산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달러 비중을 절반 가져가야 한다라는 건 어, 금융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융자산 금융 안에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달러 자산을 절반 정도 가져가는 건 매우 찬성합니다. 네.
왜냐하면 리밸런싱을 통해서 일단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추가 수익 기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원화 나머지 달러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네. 자산.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판단이 애매할 때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이 기대 수익과 위험을 체크를 하거든요. 네.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5에서 10%. 뭐 대출 끼면 높다고 하는데 그거는 금융 투자도 대출 끼면 높일 수 있어요. 그죠? 네, 아니, 실제로 그래요. 예. 대출 레버리지는 적당히 사용하면 어디서나 가능하기 음, 때문에 근데 부동산에는 이제 리스크가 생각보다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청 큰 리스크죠. 근데 내가 항상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나? 내가 항상 물건을 잘 잡을 수 있나? 내가 이제 당첨된 뭐 청약이든 아니면 뭐 경매든 그게 항상 좋을 건가? 라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안 좋은 게 걸렸을 때 그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 그리고 되게 어렵다. 뭐 세입자와의 트러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그 영향을 받는데 정말 상승장에 잘 들어가면 정말 많이 벌죠. 그렇게 해서 수십억 버신 분들이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부동산에 당연히 관심 있고 그래서 뭐 수십 권의 책을 읽어봤고 음,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저는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메인 투자처로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 정도 수익을 이제 벌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뭐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공부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어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를 작년에 샀으면 뭐 이런 음, 거잖아요. 예, 잠실 엘스를 5년 전에 샀으면 뭐 이런 거잖아요. 몇 억을 먹었네. 여기도 몇백 프로인데 수익률은 주식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원화가 있다고 해서 이걸 다 달러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사실 반대예요. 그리고 나중에 음, 결국은 저는 모든 투자가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퇴 준비. 부동산으로 하든 주식으로 하든 코인으로 하든 대박이 나면 일찍 은퇴하잖아요. 그 파이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박이 안 나면 뭐 적당히 60대에만 은퇴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70대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 은퇴 연령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완전히 일해서 돈 버는 일에서 손을 놓는 게 우리나라가 72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다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은퇴 생활비 만들기가 투자의 최종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네. 달러로 되어 있으면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럼 달러로만 생활비가 돼 있어. 변동된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뭐 거주형 부동산 빼고 투자형 부동산이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만들어 쓸 거냐 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크게 부를 늘려가는 건 당연히 그 뭐 추구하는 일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결과적으로는 노후의 생활비 따박따박 몇백만 원이 나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주실 수도 있죠. 투자한 아파트를. 그 월세 그렇죠.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땡큐. 근데 이쪽에서는 달러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커. 그러면 음, 원래의 목적인 노후 생활비 만들기에는 부합하진 않죠. 예. 음, 그런 관점에서 달러로 다 가져가는 거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명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그럼 금융자산에서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거는 찬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왜 50대 50이냐? 그거 답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연구를 찾아보거나 해도 네.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다만 그렇죠. 그나마 2008년 이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무조건 환해지 해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모든 책에서. 음, 네. 환 노출되면 환율 변동에 노출이 되는 거니까 위험하다라고 가르쳤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지나면서 그런 많은 연구들이 바뀌었어요. 환 노출이 포트폴리오에 더 유리하다라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환 노출을 하고 있는데, 환 노출의 비중이 몇 퍼센트 가져가는 게 제일 좋냐를 뭐 당연히 백테스트 해봤어요. 네. 뭐 10%, 20%, 30%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하는 백테스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68.7%가 최고의 값이다라고 나와도 그거는 이제 과체적화의 오류잖아요. 네, 그냥 그 기간에 그냥 그랬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노출을 통해서 달러 투자 효과를 가져가는 건 맞다는 것은 이제 동의를 저도 하고, 몇 퍼센트가 제일 좋냐 이 애매하면 반반이 나쁘지 않아요. 음. 네, 반 정도. 네. 네, 되셨나요?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연금저축보험 1200을 연금저축 펀드로 옮길 예정인데, 네,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항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되게 심플해져서 내가 가고 싶은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 그냥 요청하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예전에는 양쪽에 다 연락을 했어야 했어요. 그게 네네. 되게 번거로웠는데 정부에서 이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다 바꿔놔가지고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금저축 투자 계획, 이거 질문 내용이 뭘까요? 이게 그 책에서 또 읽어보니까 연금저축 그 세금 혜택을 받을 때 연봉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봉이 적은 사람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1년에 연 600만 원은 무조건 납입을 하려고 해서 와이프한테 600만 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600만 원 이후에도 추가 자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더 투입하려고 하는데 어, 와이프한테 6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최대 1200 정도까지 늘려고 하거든요. 그 나머지 600만 원을 그냥 제 걸로 해서 그냥 세율을 적게 받을지 아니면 IRP, 와이프의 IRP에 넣어서 세율을 더 높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저한테 받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또 IRP가 안전자산을 또 30% 사야 된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관련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을지 조금 판단이 애매해서 일단 연봉 그 1900, 5500만 원 이해하신가요? 와이프는 이하입니다. 아, 남편분은 넘으시고요. 네, 그럼 아내분 거에 900을 다 넣는 게 유리하죠. 900 다 넣고. 네, 600, 300 해서. 음, 알고 계시다시피 16.5%, 13.2%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아내분 거 900을 일단 넣고 여유가 있으면 남편분 연금저축에 넣고. 음, 네, 순서가 궁금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여쭤봤습니다. 이게 5,500, 포트폴리오를 짜서 와이프의 연금저축, IRP, 그다음에 만약에 제 거 하게 되면 제 연금저축 펀드 해서 다 똑같이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비율만 맞춰가지고. 그렇죠. 똑같이라는 음, 거는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다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음, 어, 다음 달 초에 마연골 개정판이 나오거든요. 네. 포트폴리오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예를 들어서 IRP에는 안전자산을 가져가야 되니까 위험자산은 전부 다 연금저축에서 하고 안전자산 IRP에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음.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저는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리밸런싱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죠. 계좌별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게 훨씬 좋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리밸런싱 할 때요. 보통 책에서 보면 오른 자산을 팔아서 떨어져 있는 자산을 사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다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리밸런싱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 자산을 팔아서 이제 떨어진 자산을 사라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네. 정확히 표현 드리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목표 비중을 목표 비중이 다 있잖아요. 목표 네. 비중을 이제 상향한 거를 팔고 목표 비중보다 떨어진 걸 사는 거예요. 수익이 음, 낮냐 마이너스 낮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보세요. 다 올랐어 다. 내가 투자한 지 오래돼 가지고 아니면 시장이 좋아서
포트폴리오에 있는 게 다 올랐어. 그럼 뭐 어떻게 리밸런싱 해요? 그죠? 네. 반대로 다 빠졌어. 그럼 리밸런싱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두 개만 있다고 칠게요. 근데 둘 다 빠졌는데 얘는 주식은 50% 빠지고 채권은 20% 빠졌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채권이 더 비싼 거거든요. 음,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쵸. 덜 비중이, 빠졌으니까. 네, 네. 목표 비중보다 올라갔을 때. 조금밖에 안 내려갔고 얘는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네. 팔고 얘를 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싸다 싸다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쵸. 주식 대비 채권이 비싼 거죠.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음, 그 상대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 싸냐 비싸냐를 보는 게 아니라 120이었다가 지금 90 됐으니까 120 대비 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네. 네. 지금 90만 원이 싸냐 비싸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네. 얘가 더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리밸런싱의 기준이 생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게 제가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기 전에 그냥 일반 계좌에서 그 미국 S&P에 투자하는 ETF를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혹시 연금 저축 계좌로 옮기게 되면 그거에 혹시 납입 금액으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 이게 증권사별로 좀 다르긴 할 텐데 옮겨주는 데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같은 매도하지 않고 증권사, 그냥. 네? 같은 증권사에서 옮겨도 옮길 때 말씀이신 건가요? 그쵸. 다른 증권사는 음, 안 될 거고요. 네. 당연히 납입 금액으로 잡히죠. 아, 네. 근데 팔고 들어가셔도 돼요. 네. 예, 매매 수수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네. 우리나라는 네, 팔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은 대략 답변을 드린 것 같고 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입력된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92년생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 인플레이션은 2.1%로 잡았어요. 네. 그리고 과거 이제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미래 인플레이션은 지금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잡은 거고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60세 은퇴를 이제 목표로 하시는 거죠. 네. 은퇴 후에 300만 원을 정도를 쓰려면 퇴직하실 시점에 548만 원이 있어야 돼요. 음, 지금 300만 원의 생활 소비 수준, 뭐 구매력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리고 어 지금 31세 남자분의 기대 연령이 81세거든요. 네. 근데 81세 때는 84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이 계산들이 전부 이뤄진 거고요. 지금 현재 60세까지 일을 하게 되면 저축 가능 기간이 29년 남아 있고요. 네. 은퇴 후에 생존 기간이 21년 남아 있어요. 네. 29년 동안 번 거로 21년 동안 쓰는 건데 엄청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 50대가 이렇게 넣잖아요. 네. 50대가 넣으면 한 6, 7년 일한 걸 가지고 20년 넘게 써야 돼요. 아,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근무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현 저는 직장에? 이제 6년 됐습니다. 네, 6년 정도 네, 6년 되셨고. 차죠, 네. 네. 5년 6개월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퇴직연금이 DB형인가요? DC형인가요? DB형. DB. 네, DB형. DC로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못 바꾸세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입이 이거 두 분 합산으로 계산해도 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800이, 800. 네, 810만 원 정도 나거든요, 합치면. 네, 소비는 수비는 지금은 이거 빼면. 200 정도인데, 이거는 아마 더 늘 것 같긴 한데, 네, 네. 괜찮습니다. 250이라고 할게요. 네, 250. 네, 그러면 은퇴 후 생활비 300만 원 넘어가겠네요. 네, 넘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500이라고 할까요? 5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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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얼마 정도 있으실까요? 현재 기준은, 현금이 8천만 원 정도 있고, 네. 주식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한 5천 정도 있어서 1억 3천 정도 있습니다. 1억 3천. 연금보험 해지한 것도 넣은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안 그거? 넣었어요. 네. 네네네. 그게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1200 정도 돼요. 그러면 1억 4천 정도 있다고 할게요. 네. 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하는지.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네. DC형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네. DB형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예금 금리는 3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것도 과거 23년 평균치고요. 투자 수익률은 8%로 계산했어요. 8% 정도로 계산을 했고, 은퇴 후에 한 달에 500씩, 지금 기준 500씩 쓰려면 29억 원이 필요해요. 60세 시점에서. 29. 네, 맞네. 그리고 현재 가치로 16억 정도가 네. 필요합니다. 네. 요거를 예금으로 하게 되면 113만 원을 예금하시면 돼요. 매달. 네, 달. 매달 113만 원을 예금하시면 노후 자금이 준비가 됩니다. 3.3% 음. 이자 받고. 음. 네, 가능하시죠? 지금 저축 가능 금액이 네. 충분하시니까. 네. 네. 투자를 하게 되시면 한 푼도 더 저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 영원히 뭔가 했는데, 추가 저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 1억 4천으로만 계속 8% 수익을 거두면 된다는 말씀이신 1억 거죠? 4천이랑 퇴직할 네. 때 받을 퇴직금. 아, 네. 여기서 어, 이거는 어떻게 DB 퇴직금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급여 인상률을 4.5%라고 계산했어요. 지난 네. 20년간 우리나라 평균 급여 인상률이에요. 그래서 이거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네. 이걸 조정하면 이게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분 합산인 음, 거잖아요. 네. 한 네. 분당 뭐 5억 정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음, 어, 이 그래프 보이시나요? 네. 네. 네, 보이시죠? 이 지금 파란 선이 여기 DC형이니까 DC형을 일단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 빨간 선이 DB형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한 거고 이 노란 선이랑 초록색 점선이 그냥 예금으로만 준비하는 거예요. 음, 예금으로만 준비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113만 원씩 하게 되면 퇴직하고 계속 돈 찾아 쓰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 시까지. 네. 여기 밑에 있는 주황색이 생활비예요. 네. 음, 총액에 비해서 작아서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고 네. 이 빨간 선은 우상향 하잖아요. 네. 쓰는 돈보다 수익이 더 많아서 그래요. 음,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좋네요. 근데 약간 그렇게만 되면 80대 때 되시면 40억이 되고요. 80. 100세까지 살면 90억이 돼요. 음, 네. 엄청나죠? 네. 이 파란색은 DC형으로 굴렸을 때예요. 아, 어, DB가 아니라 아유, DC로 굴렸을 때. DB 퇴직연금의 기대 수익률은 4.5% 정도 되는 거예요. 음, 급이 올라가는 만큼 DB가 쌓이는 거니까. 근데 DC는 8%로 굴렸다라고 가정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모이죠. 음, 네, 일단은 많이 모아 놓으셨고, 오랫동안 일하실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안 해도 이 정도 500 정도 생활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음, 축하드립니다. 네. 부럽습니다. 그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 55세로 줄여볼까요? 50세로? 이게 은퇴 네. 나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저축 기간 가능 기간은 10년 짧아졌고 19년, 은퇴 후 생존 음, 기간이 10년 늘어나요. 네. 그래서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돌려볼게요.
이게 재밌는 게 현재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의 크기, 즉 네. 종잣돈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종잣돈의 크기보다 이 투자 가능한 기간이 훨씬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 일하는 기간, 일을 하면서 저축과 투자를 같이 하는 기간 동안 이 퇴직연금 자체도 되게 많이 쌓이고 이 그리고 추가 저축 투자하는 금액의 이 수익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종잣돈의 크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까는 추가 저축이 없어도 노후가 문제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돈이 더 네. 불어나는 상황. 근데 네. 50세에 만약에 은퇴를 하게 되시면 예금으로 하면 한 달에 440만 원 예금을 하셔야 되고 음. 투자를 해도 56만 원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여기 이제 밑에 빨간 점선이 DB형인 경우거든요. 네. DB형인 경우에 50세 퇴직을 하시면 위에 노란 선을 보시면 이거는 예금이기 때문에 돈이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네. 빨간 점선을 보시면 돈이 쭉 수평으로 가다가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익 나는 걸로 생활비를 쓰고 돈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보시면 은퇴 시점에 DB형 더하기 남은 자산 다 투자를 했을 때는 13억 9천 정도가 모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망 시 뭐 잔고는 이렇고 그러면 13억 9천에서 8% 수익이 나면 8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죠? 10억에 8%면 8천만 원이죠. 네. 그 거의 1억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생활비를 다 쓰더라도 돈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야 하는 자금이 24억이 아니라 13억만 해도 되고 어, 투자 수익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네. 56만 원 정도는 충분히 저축을 하실 거니까 투자를 하실 거니까 50세에 은퇴하실 수 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수익률 8%만 계속 그런, 그래서 하는 이 게. 수익률이 뭐 높으면 사실 뭐 무조건 좋은 거긴 한데 네.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제 실력으로는 일단 20% 이런 거 못 내기 때문에 네. 네, 5에서 10% 음. 사이인데 8%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네. 절세계좌,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실제로 세액공제도 받고 음. 과세이연 같은 걸 받기 때문에 한 1% 이상 일반 계좌 대비 1.5% 이상 수익률이 높아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음, 8%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DC로 나중에 혹시 바꿀 수 있게 되면 DC로 바꾸시는 음.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서 이제 이 투자를 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56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연금 저축에 넣으면 되는 돈이니까. 네. 이걸로 노후 준비 월 생활비 500만 원은 만들었어. 그러면 음, 지금 저축 가능 금액 중에서 60만 원 빼면 500이 남잖아요. 네. 네. 이거를 적절히 이제 잘 관리를 하다가 부동산 투자에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계속 공부하시다가 여기 물건도 괜찮고 지금 뭐 타이밍도 괜찮다라고 두 분이 이제 결정이 됐을 때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든지 뭘 하든지 그 대출 이자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500만 원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음, 그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예금으로만 하게 되면 한 달에 450, 음. 440을 예금해야 되니까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음. 음, 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투자 공부를 쭉 하셔가지고 뭐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시게 되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도 되게 커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걸 체크를 해보는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50 정도 되셨는데 뭐 생각한 거랑 비슷하게 나왔네라고 하면 더 일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죠. 네. 그때부터는 회사가 갑이 아니고 내가 갑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자꾸 괴롭히면 나 관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저 56만 원만 필요하다는 게 네, 지금 현재 금융자산은 1억 4천이 연 8% 수익률이 계속 꾸준히 난다고 했을 때 저 추가 납입금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음, 그리고 그- DB를 퇴직하실 때 DB를 받으 아까 60세였을 때는 9억 정도 네, 됐잖아요. DB 받는 게. 네, 음, 지금 50세로 줄이니까 4억 정도 되잖아요. 네, 네, DB도 퇴직할 때 4억을 받으면 이것도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 저랑 인터뷰했던 27살이신 분, 남자분이셨는데 아, 그분은 네네.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만 원? 2만 원? 네. 음, 모은 돈도 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 DC였어요. 회사가. 네, 음, DC로 받는 것만 굴려도 노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 네. 왜냐면 이게 일단 투자 기간 자체가 2, 30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사실 거의 다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130조 원 정도 재산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재산의 99%가 65세 이후에 생긴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게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복리 효과가 어마무지하게 생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으시고, 네. 네. 아껴서 하시는 것도 너무 훌륭하신 것 같고. 연금 먼저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음, 저희가 그 1억 4천이 주식이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해외 주식도 좀 있고 한국 주식도 조금씩 있긴 한데 네. 그러면은 그거를 어쨌든 현금을 해가지고 연금 저축 계좌로 넣어야 이게 지금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네. 자, 현재까지 있는 거, 이 56만 원은 지금부터 매달 넣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 1억 4천은 일반 계좌에서 굴리셔도 돼요. 아, 근데 8% 정도만 내면 된다라는 가정이에요. 아, 네. 매년 근데 8%. 일반 계좌보다 연금, 네. 여기는 세액공제 받은 거 다 포함 안 했거든요. 아, 네네. 네, 세액공제 받은 거나 뭐 이런 거 다 포함 안 했고, 세금 계산은 안 돼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1억 4천 일반 계좌에서 뭐 주식을 하시든 뭐 해외 주식 하시든 뭐 다른 걸 하셔도 8% 정도는 8% 이상 내실 수 있으니까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네. 공부하셔가지고 개별 종목 네. 공부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개별주 투자하는 거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무지성으로 하는 거는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주식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도 하고 모멘텀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해보고 나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가치 투자에 되게 잘 맞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개별주 투자를 했는데 뭐 15% 20% 정도는 충분히 난다라고 하면 자산 배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 음, 예, 부동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진 않거든요. 부동산도. 네. 물론 이제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는 소형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5배, 10배 버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이제 경험을 아직 더 쌓으시면서 뭐 5년, 네. 10년 투자를 하시다 보면 아마 자기랑 잘 맞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부동산이 잘 맞는다 하시면 부동산으로 주력으로 가고 그 대신 부동산을 주력으로 가더라도 연금 계좌 이용해서 노후 생활비 500원 이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이건 만들어 놓고 부동산도 하시는 거죠. 네. 그 부동산에 올인하지는 마시고. 시간치. 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이해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획은 있습니다. 이세 그래서 은퇴 나이를 줄이는 것보다는 수입을 줄이는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수입이 아, 줄어들게 될 경우, 네. 네. 수입이 줄어들어도 네. 중요한 건 56만 원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여기 제가 이거 안 건드렸거든요.
음, 56만 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네, 이 정도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아이가 없을 때 저축 네, 여력이 많잖아요. 네. 네, 저축 여력이 많을 때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유리합니다. 음, 아이를 낳으면 뭐 휴직도 하게 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퇴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한 분이. 음, 그럼 이게 확 줄어들잖아요, 수입이.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소비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소비가 250 정도시면 한 분만 일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450만 받으셔도 200을 저축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투자하는데 전혀 노후 준비 문제가 없죠. 음, 음. 여전히. 아, 현재 수입이 바뀐다고 해서 밑에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네요. 네. 저는 아, 네. 근데 이제 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수입이 많아요. 막 600만 원 되는데 소비도 네, 많아요. 막 음, 500만 원 아, 써요. 음, 네. 그 100만 그쵸. 원밖에 안 남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밑에 투자도 한 달에 한 200씩 해야 돼요. 음, 네. 그러면 이제 200이 100보다 넘쳐나느냐 이걸 체크를 해보는 거거든요. 음, 네. 그런 분들은 어 답이 없죠. 네. 네,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600, 500 케이스로 해보면 지금 500 쓰고 있으니까 노후에 500 써야 된다라는 게 말이 되잖아요. 네. 나 지금 음,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축할 돈은 100만 원밖에 없어.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소비 수준을 400으로 늦추고 미래 생활비도 400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저축 여력이 200이 생겨요. 음, 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충분히 노후 준비 설계 가능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람은 되게 많거든요. 네. 네, 뭐 의사,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뭐 회사의 부장님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되게 많이 써요. 네, 이게 버는 거대로 쓰는 게 맞춰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돈이 좀 없어야 돼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집 사는 거고요. 네. 네, 집 사면 대출 받잖아요. 그쵸. 원리금 경제 대출. 빠지잖아요. 네, 월급 나올 때. 네. 대출 원리금 빠지는 거까지 땡겨 쓰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거 하나랑 두 번째 연금. 음, 연금에 나가는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돈을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음, 네, 그래서 통장 잔고에 돈이 없어야 돼요. 음, 그래서 한 가지 경제 대, 팁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그 세액공제 받을 거 다 넣어요, 한 번에. 아, 아, 미리, 네, 1800에 2000 하면 3800이잖아요. 네. 네, 네, 그 다 넣어요. 어, 그 돈이 없잖아요. 쓸 대출 수 없는 받아서 넣어요. 환경을, 대출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이든 대출이든, 뭐 마이너스 통장을 받기도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가지고 넣잖아요? 그러면 그 주거래은행 핸드폰을 딱 보면 마이너스 찍혀 있잖아요. 그쵸. 네, 음, 그러면 자동으로 좀 절약이 됩니다. 네, 음, 뭐 바꾸고 싶잖아요, 집에 뭐 이런 거. 아직 이제 오래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냉장고도 막 말썽을 부리고 세탁기도 말썽 부리고 음, 소파도 바꾸고 싶고 뭐 여러 음, 가지 돈 쓰고 싶은 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참을 수 있어요. 네, 그쵸. 네,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 번, 이거 좀 마이너스 좀 갚고 좀 해야겠다.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음, 음, 실제로 집에서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아내가 뭐 냉장고에 막 서리가 꼈어. 냉장고 바꾸고 싶어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핸드폰 잔고를 보여줘요. 마이너스 막 800 찍혀 있어요. 미안한데 이것 좀 내가 갚고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와이프가 그 상황에서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통장 마이너스 800인데 이제 아내가 물어보죠. 아니 당신 돈이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봐요. 돈이 다 어디? 그때 엄청 이제 제가 뭐라 차분하게 여쭤보시네요. 예.
그쵸. 근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연금에만 넣는 게 아니라 아내 연금에도 돈을 넣거든요. 음, 네. 그 와이프한테 얘기하죠. 그 증권사 앱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해봐라. 그 음, 몇 천만 원 쌓여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게 이 돈이 거기 갔다. 내가 쓴 게 아니다. 그리고 제 잔고도 이제 보여주고. 네. 음, 그러면 어 이거 뭐 당장 안 바꿔도 되죠. 수리 한 번 더 받고 쓰는 거죠.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연초에 미리 놓는. 네. 대출을 음, 받더라도 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음, 저도 몇 달 전에 유튜브 이 편집을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이 노트북 성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탑을 사고 싶은데 한 2, 300 음, 들겠더라고요. 본체만. 그래픽 카드 네. 막 있고 하니까. 그냥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통장에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니 이건 생산성을 위한 거고 일을 위한 거다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그쵸. 좀 고민하다가 당근을 찾아봤어요. 근데 당근에도 되게 많이 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당근으로 30 몇만 원짜리를 샀어요. 아주 잘 쓰고 어, 있습니다, 지금. 네.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음, 네네네네. 되게 효과가 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대출 음, 받으라고 하면 이자가 가깝잖아요. 네. 근데 대출 이자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음, 음, 1년 동안 수익이 예를 들어서 8%가 나면 대출 이자가 8%만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 물론 네네. 작년처럼 손실 나는 해도 있지만 근데 음,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 안 쓰게 해줘요. 음, 음, 네. 기분이다 뭐 이런 거를 좀 자제시켜주죠. 그리고 해가 지나면 내 연금에는 돈이 그만큼 쌓여 있는 거고. 음, 네.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고 얘기해요. 음, 한도까지는. 네, 그쵸.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상 시간은 따로 가지시나요? 보상이요? 네.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걸 하면 젊으신 분들, 20, 30대 분들 이제 관심이 아예 없거든요. 두 분은 매우 매우 특별한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900 넣고 148만 원 받잖아요. 네. 세액공제 받으면 쓰라고 그거. 뭐 공제 휴대폰 받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음,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음, 백을 사거나 뭐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거 쓰라고. 왜냐하면 900을 안 넣었으면 날아갈 돈이잖아요. 음, 그쵸. 세금을 이미 낸 돈이었어요. 그 원래 없는 맞아요. 돈이에요. 음, 근데 그걸 돌려받았으니 잘한 거죠. 음, 그거 써라. 그 140만 원 그냥 너 써라고 시원하게. 아무거나 해도 옷 사도 된다. 음, 근데 일단 훌륭한 게 어, 네. 30대 초반, 뭐 20대인 분이 900만 원 저축하기 엄청 힘들거든요. 음, 네, 힘들어요. 네. 네. 근데 4, 50대도 잘 안 해요. 네,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1년 동안 잘 납입을 하고 저축을 했으면, 그 정도는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40대 넘어가면 쓰지 말라고 하죠. 아, 정말. 40대 중반인데 막, 아니, 지금 보상받을 게 어디냐고.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 재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음, 예. 근데 40대 뭐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사실 뭐 그거 쓰고 싶다는 얘기 안 해요. 음, 네, 그걸 재투자하면 얼마나 빨리 은퇴할 수 있냐, 얼마를 모을 수 있냐, 이게 더 궁금하죠. 그쪽도 되면. 음, 왜냐면 이제, 은퇴하고 퇴직하는 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일하기도 싫고, 막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관두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따로 그런 거 설명 안 해드려도 되는데, 보통 이제 20대 이렇게 되면 너무 먼 미래 얘기라서, 네. 그런 게 있는데, 예. 두 분 하시면 이제 한 300 가까이 받으시겠네요. 해외여행 한 번씩 어, 가셔도 아, 되겠는데요. 그래요. 네, 딱 그걸로 좋아요. 세금으로. 좋아요, 좋아요. 여행을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모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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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가자라고 세액공제 했는데, 받은 건 깔끔하게 음, 연말정산 되면 그 돈 다른 통장에
그 여행 통장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그냥 딱 네. 넣어놓는 거죠. 음, 저는 여행하고 이런 활동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써도 돼요, 그거는. 음, 근데 그 더군다나 연말정산으로 예, 세액공제를 받은 거니까 그 돈으로 음,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기 네, 생기기 전에 많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을 뭐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그건 이제 더 공부를 하시고 또 하셔야 될 거니까 일단은 음, 좀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꽉 채워가지고 좀 받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책 보면서 이 상당 일자가 잡히고 나서 저는 이제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덕분에 저도 책 읽고 그 기존에 잘못 들어있던 그 연금저축보험 이거 이전하는 것도 알아보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저희한테.